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용실입니다. 경남 진해, 전남 광양, 매화마을, 구례 또 산수유 마을 등 이 꽃축제로 유명한 곳들이 올해는 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행사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리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수많은 꽃구경 인파가 지금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닌데 이 당황한 지자체들이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는 있다고 합니다. 상춘객들 아쉽더라도 발길을 좀 돌리시는 게 모두를 위한 선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상춘이라는 말 한자에 따라 뜻이 여러 가지인데 이 봄의 경치를 구경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옛날 한시에서는 봄을 근심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도 쓰이기도 했지요. 후자의 상춘이 요즘 같은 때는 더 어울리는 상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기분 좋게 상춘객 느낌을 내고 싶으시다면 대안이 없진 않습니다. 어제 근처 공원을 한적할 때 잠시 나가보게 됐는데 매화, 산수유, 꽃들이 다 피고 있더라고요. 진달래까지도 피고 있던데요. 봄은 남쪽 지방에만 와 있는 게 아니고 계절은 공평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또 절기상 춘분이네요. 3월 20일 금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 브런치 금요일 순서는요. 오늘도 전혜연 송문희 두 평론가와 함께하는 뉴스픽 주요 뉴스와 논평 전해드리고요. 금요일마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들을 만나는 시간 초대석 준비하고 있죠. 오늘은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가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게 된 이 서울 강서구의 특수학교 서진학교 이야기 강서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장민희 팀장과 함께 자세히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꾸며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KBS 콩, 유튜브 라이브, KBS 일라디오 치시면은 실시간으로 듣고 보시면서 의견도 계속 나눠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다음 네이버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치시면 놓치신 분들은 또 뉴스픽 코너를 챙겨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저희가 초대석 코너도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유튜브로도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유튜브에 접속하시는 분들 숫자가 꽤 많네요. 오직님께서 용실 언니, 제가 언니군요. 예. 아니, 사실 언니보다 더 나이가 많은 거 아닐까 모르겠네. 예, 그 다음에 최희철님, 아카시즈님, 방산월님, 그 다음에 박세영님, 배조스님, 박진호님, 네, 0565번님, 네,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또 금융시장이 지금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금융대책 발표를 했어요. 아마 실제로 와닿고 또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자세히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 내용을 좀 송 박사님께서 전달 좀 해주시겠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제 회의를 주재하는 비상정부 체제로 전환했죠. 네. 그래서 이제 1차 비상경제회의 후에 나온 것입니다.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번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그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금융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네. 이 50조 원이 어떻게 쓰일 것이냐. 먼저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 분야 관련해서는 그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12조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에게는 연 1.5
5% 안팎의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부동산 임대업이나 유흥업 이런 거는 빠지는 것이고요. 모든 분야가 되는 건 아니라는 네, 거군요.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주 지원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도 이게 보통 기업은행이나 지역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에 이제 주로 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 즉 대출이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제네시스님이 신용보증재단에 전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해오셨거든요. 네, 예. 전화가 돼도 대출 실행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 적시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그렇죠. 때문에 일반 은행에서도 이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례 보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받는 대출에 대해서 특례 보증을 5조 5천억 원 상당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례 보증이라는 게 그 일반 보증보다 보증료율이 좀 낮춰지고 보증 비율은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혜택이 갈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 3조 원 상당의 신속 전액 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예.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는 방안이 담긴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10조 원 이상의 채권시장 안정 펀드를 재가동하겠다. 그리고 증권시장 안정기금도 조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다음 후속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에 더 관심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지난 17일 날 국무회의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다 같이 힘든 상황입니다만 특히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핀셋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데 정책 역량이 지원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다 힘든데 누가 취약한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거를 일일이 선별하고 판단하는데 또 행정력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릴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비용이나. 그렇기 때문에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현재 있는 복지 제도를 한번 들여다보면은 선별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건강보험료 납부하죠. 네. 그 건강보험료를 하위 50%면은 소득이 작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소득 하위 70%의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좀 인상해주면은 실제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혹시 재난기본소득이 나오는가 했는데 아직은 그것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후속 대책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러면 어떤 방향을 가지고선 하게 될지 지금 뭐 이제 핀셋으로 맞춤형으로 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또 생각하시는지 부족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의견 좀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속도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복지 체계를 활용하겠다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도 기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직접 주려면 이 주는 데 있어서 드는 행정력도 있고 또 국민의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급하게라도 기존에 있는 체계를 잘 활용을 하면서 당장 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출을 줄여주는 방식을 아마 네.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높아지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비상경제회의에서도 가장 강조한 것이 지원 속도입니다. 네. 이 말 그대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해놓고 있는데 심사 기준을 통과하는 데만 뭐 3개월까지 더 걸린다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기존의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는 없지만 예. 지금 워낙 긴급한 상황이니까 좀 유연성을 발휘해서 일단은 너무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것은 좀 막자 이런 공감대가 그렇죠. 좀 많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금융시장이라던가 뭐 환율 뭐 주가 많이 네. 거론되고 있는데 한미 금융 통화 스와프 체결됐잖아요. 600억 달러 규모인데 그래서 이것이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제 오늘 아침까지 전해지는 소식을 보면 또 일부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환율도 조금 내려가기도 했고요. 예, 이런 예.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출 만기를 6개월 이상 연장하는 것이요. 네. 이 방안이 사실은 지금 대출 부도를 막아야 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예. 이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도 지금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렇게 대출을 만기를 연장하다 보면은 금융회사들이 자산의 위험도가 증가해요.
그 대출을 재정 해주는 건전성이. 금융권이 그러면 자본 적정성이 예. 하락하는 거죠. 네. 그래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도 금융회사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꺼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대출을 연장해주되 정부가 사실은 우리가 확장적 재정 정책 얘기하잖아요. 네. 재정을 동원해가지고 금융회사의 자본 적정성을 메꿔줘야지 이게 가능한 것이다. 제가 하나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예. 주식시장에 대한 개입입니다. 이번에 그 통화스와프 아까 얘기하신 거 그것 때문에 아마 외환시장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네. 이럴 때 만약에 정부가 주식시장에 섣부르게 개입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현재 주식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개입한다 이러면은 외국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게 더 불안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 문제는 사실 이 코로나19가 글로벌 상황이기 때문에 예. 개별 국가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기구에서도 좀 글로벌 협력이 지금만큼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한 곳의 시장이 너무 불안하면 이쪽이 타격을 입고 저쪽으로 올라가면서 전 세계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 전 세계 금융시장에 말 그대로 패닉 상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정부 차원의 물론 고민도 필요합니다만 지금처럼 전 세계가 어떤 심각한 전염병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제적 차원의 공조, 국제적 금융시장 간의 어떤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전례 없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다들 불안한 마음이 심리가 또 이 안에 반영돼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앞으로 나오는 대책도 좀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총선을 앞뒀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비례대표 공천 문제로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마찰을 빚었던 미래한국당 한성교 대표 그리고 또 지도부 전원이 지금 사퇴를 했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송문희 박사님께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참 우리가 경제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상황이다 얘기하는데 가지 않은 길. 정치판도 예. 그렇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비례 전담 정당들이 만들어지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이 어떤 관계입니까? 비례 전담 우리는 네. 자매 정당이라고도 하고 위성 정당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했죠. 했죠. 자, 예. 자매 정당 그러면 굉장히 사이가 좋을 것 같은데 사이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위성 정당이라고 치면은 위성은 뭐죠? 궤도를 이탈하면 안 되는데 궤도를 이탈해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한송교 대표는 어떤 분이냐? 원조 친박 사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난 그 2월 말에 당 대표로 취임할 때 바로 한송교 대표를 사무총장으로 네. 나의 측근이야라고 인정한 분이고 예. 이런 자매정당을 만들 때도 이렇게 한 거죠. 가장 믿을 사람을 대표로 보낸 겁니다. 내 마음 알지 하면서요. 그래서 이신점심을 생각했는데 동상이몽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성규 대표 그 미래한국당이 이번에 공천을 했는데 20번까지가 미래통합당에서 영입한 인재가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황 대표가 경로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례를 해라 그랬는데 네. 미래통합당에서 영입한 인사 4명만 다시 당선권으로 올라간 수준에서 정리를 하자고 했고 예. 한성규 대표가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투표를 해서 기결을 시켜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한성규 대표가 어떻게 말을 했냐. 한 줌도 안 되는 야당 권력, 부패한 권력이 제 개혁을 막았다. 그러면서 가소롭다라고 하면서 사퇴를 했고 최고위원들도 다 사퇴를 했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공병호 공천위원장만 지금 남아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통합당의 그 황교안 대표의 신임을 받는 인사들이 지금 미래한국당의 또 지도부가 돼서 공천 명단이 아마 전면 수정되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특정 정당이 다른 당의 공천에 사실은 개입할 수 없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정당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간판을 바꾼 거잖아요. 네. 흩어져 있던 보수 세력을 다 모아서 우리가 새로운 보수, 즉 새로운 보수의 미래를 그리고 통합이라는 것은 보수 세력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 끌어가는 정말 힘있고 외연을 확장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이런 의미를 그때 강조를 했었죠. 근데 제가 이 상황을 정리를 해보니까 꼼수를 쓰다가 미래도 잃을 수도 있고 통합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꼼수라는 것은 우리 송문희 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미래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첫 번째 의미는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지금 굉장히 유력한 주자로 떠올랐는데 굉장히 리더십에 타격을 많이 입었잖아요. 예. 그 결정적인 이유가 지금 위성정당과에 있어서의 공천 문제를 놓고 당에 있어서의 핵심 측근들이라던가 주요 인물들 갖고 계속 마찰을 빚고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대표가 굉장히 큰 상처를 입은 것이고 그렇죠. 또 다른 의미의 미래라는 것은 당장은 인재 영입을 통해서 이 보수가 가려는 길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 미래 한국당도 그렇고 미래 통합당도 그렇고 각자 생각을 하면서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싸우다 보니 정작 여기에 인재 영입으로 왔던 인사들은 참 어리둥절한 참 민망한 상황이 돼버린 번호에 거죠.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아 밀려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이 교통정리가 되다 보면 일부는 또 들어가고 일부는 빠질 것 같고 교통정리 형식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처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미 명단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죠, 윤곽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럼 누군가는 들어가고 누군가는 빠질 텐데 인재 영입으로 모셔왔다고 강조를 했는데 막상 과정을 보니 인재가 아니라 나쁜 좀 어떤 도구처럼 활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래 면에서 굉장히 타격을 입었다고 보고요. 이 통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사실 이렇게 위성 정당까지 만들면서 해떨려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당에게 좀 표를 더 많이 주십시오라는 어떤 고유직책의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중도층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러니까요. 예. 생각이 들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또 공천을 못 받으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격노했다는 메시지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강성 보수로 불리는 여러 가지 세력도 사실은 지금 힘을 합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중도의 힘을 모으던 뭐 강성 보수를 비롯한 모든 보수의 힘을 얻건 지금 이 위성정당 논란을 둘러싼 여러 가지 공천 문제 때문에 오히려 원심력이 더 강해지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 황교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약속이란 말이 위험한 겁니다. 무슨 약속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관계는 외형상 법적으로는 독자 정당인 겁니다. 그렇죠. 실질은 위성 정당이지만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비례 후보를 내는 데 대해서 뭐 순번이라든가 이런 걸 간섭하거나 예. 오더를 내린다 이러면은 명백하게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타 후보자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게 공선법 88조고요. 그다음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공선법 237조 5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반한 것이고요. 또 크게 봤을 때는 그 미래한국당이 선출한 비례명부를 폐기하고 미래통합당에서 시키는 대로 간다. 그러면 또 선거법 47조 1항의 민주적인 절차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위헌의 소지가 많다. 그래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어제 더불어시민당 얘기하면서 그 비례민주연합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참 민망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민망한 일이 뭐냐. 두 거대 야당이 다 실질적인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관위에서 처음부터 등록을 해서 이런 또 일이 온 거기 때문에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또 내릴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2016년에 이른바 옥새 파동이라는 게 기억이 있었습니다. 나죠. 예. 예. 그 당시 이제 김무성 대표가 공관위에서 너무 친박계 중심으로 뭐 찍어내리기 공천을 한다. 이러면서 나는 대표가 직인을 못 찍어주겠다라고 그렇죠. 해서 지방으로 들고 가버린 갔죠. 거죠. 예. 뭐 실제로 대표 직인을 가져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옥새 파동이라는 게 어떤 긍정적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당내의 이른바 여러 가지 보스들의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다라는 그런 어떤 걸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당시에 뭐 이후에 네티즌들이 육룡이 나르샤라는 어떤 드라마를 패러디해서 뭐 옥새를 들고 나르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했는데 네. 이번에 지금 어떤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 사태를 보면서 어떤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이것도 굉장히 냉소적인 표현인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언론사의 사설에 아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국민들에게 너무 좀 꼼수를 자주 이제 보여주는 거는 제발 좀 그만하고 눈이 강조하지만 예. 이 남은 기간이라도 국민들에게 제발 좀 누가 잘하나를 좀 보여주셨으면 제대로 보여달라. 합니다. 그 요새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드라마나 텔레비를 많이 보시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저희 엄마도 이제 드라마 많이 보시던데 막장 드라마가 많아요. 그런데 예. 그걸 계속 욕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안 되지 하면서 보시는데 끝까지 보시는 이유가 욕하면서 보는 그 재미가 있는데 지금 정치권이 하는 이런 모양새가 어떻게 보면 어떤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막장 드라마가 아닌가 저는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끝이 어디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는 지나가는 시간입니다만 사람의 시간은 남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이 아무리 뭐 배신이고 뭐 비정한 정치판이라고 하지만은 사람에 대한 심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좀 씁쓸하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 막장 드라마가 정도껏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러니까 더 심란합니다. 국민들이 예. 어느 순간 진짜 화가 나는 수준이지 예.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투표는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 중요한 뉴스가 또 하나 들어왔어요. 그 미성년자 등 여성에 대한 성착취 동영상을 SNS 단체 대화방에서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저희가 지금 뭐 몇 번 다뤄드렸는데 그 사건의 핵심 인물이 최근 검거됐다는 소식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 어제인가요? 어제 구속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 사건을 브리핑하기 전에 우리 작가님께서 전희연 평론가님 이런 어떤 아이템을 다룰 때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주의를 줬는데 제가 사실 이 사건을 대할 때마다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이게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어떤 아주 정말 악마 같은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성인 채널에서 그렇죠. 성인 유통물을 돈 안 주고 본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요. 말 그대로 특정인이 나서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강제로 협박을 해서 아주 참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메신저에 뭐 사람별로 여러 가지 대화방 만드시죠. 네. 텔레그램에다가 여러 가지 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방에다가 이 영상물을 유포를 하는 거고요. 참가자들에게 뭐 여러 방식으로 예를 들면 뭐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가를 받고 하는 건데 이 음란물이 어느 정도의 수위인지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고요. 너무너무 잔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결코 성인들이 돈 내고 보는 성인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렇군요. 엄격한 인권 침해 사건이고요. 피해자를 협박을 해서 계속 차마 찍을 수 없는 동영상을 만들게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권유린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동안 60여 명이 사실 검거가 됐었는데 예. 핵심 인물로 지적됐던 이른바 박사로 불리던 인물이 검거가 안 되는데 이번에 검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네. 저는 뭐 당연히 발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피해자 중에 아동도 들어가 있어요. 아유, 너무하네요. 청소년도 진짜.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정말 고통을 가한 건 문명이고 범죄 혐의가 일단 인정이 됐고 이 디지털 어떤 성범죄 특징상 증거인멸 또 뭐 도주 우려도 있다라고 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어느 정도 분노하고 있냐면은 심지어 이게 뭐 저는 뭐 헌법의 가치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검거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그런 있고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청원인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냐. 누가 악마냐 과연. 인권을 완전히 짓밟은 사건이다라고 그러니까요.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높여져서 죄송합니다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정말 엄중하게 처벌이 되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런 피해가 정말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 우리 전 평론가가 잘 흥분 안 하고 하는데 오늘 말씀하실 때 보니까 머리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은 그만큼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게 그냥 인권 유린 정도가 아니라 끔찍한 살인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피해가 큰데요. 그래서 저는 뭐 긴 말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그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너무 집행유예가 많습니다. 여기에 처벌이 대해서 약하다는 특히 얘기시죠.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런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계에서 이런 공급이 있다는 거는 수요가 존재한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N번방 같은 경우에도 150만 원씩을 낸 유료 이용자가 25만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또 하나 무서운 것은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 방에 들어가서 그것을 같이 소비한 분들도 가해자다. 네. 명백하게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 가해자
범죄자의 신상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이것이 조금 근절되지 않겠나. 저는 뭐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네. 이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 공개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 대해서 이런 피해를 끼치면요. 아동 청소년과 연결된 건 아주 강하게 처벌합니다. 처벌하죠. 피해자별로 건수마다 한 방 해서 막 수백 년을 그 감옥에 가는 그런 벌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처벌이 약하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N번방 성착취 강력 처벌을 좀 촉구하는 여성들의 성명이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도 한번 좀 알아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집회까지 나서게 된 것은 정말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수사 과정이라던가 처벌이 너무 약하고 또 수사 의지도 약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 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인 주요 인물의 신상은 다 공개해라. 공개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N번방 사용자들 말씀해 주셨더니 20만 명, 뭐 26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사용자들도 같이 처벌해야 된다. 공범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폐지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들으시기엔 좀 과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이 사안이 심각하다는 거고요. 이 어떤 집회를 열었던 운영팀이 앞으로도 계속 집회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4월 11일 예,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회 앞에서도 이런 또 시위를 열겠다. 이거는 또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국회 청원 지금 1호 법안으로 주목받은 거 아닙니까? 텔레그램 디지털 방지법, 폭력 방지법. 중요한 내용은 빠지고 졸속 처리됐다는 지금 비판이 이어지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지금 국회 청원 1호 법안인데. 쉽게 표현하자면 악마를 잡으려면 호랑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고양이를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청원에 등장한 내용을 보면은 굉장한 고민이 담겨 있어요. 이래는 국제공조 수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텔레그램처럼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전담 수사 기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요구를 했는데 결국 나온 법안을 보니 딥페이크 처벌 규정. 그러니까 딥페이크라는 건 뭐냐면요. 유명인의 얼굴이나 신체 일부를 따서 합성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처벌만 들어가 있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이른바 공모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안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단체에서 굉장한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국회에서라도 이런 졸속 법안은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된다. 보완이 돼야 되겠군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법사위나 이런 의원들이 딥페이크와 음란물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딥페이크와 음란물은 엄연히 다른 것이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의지 같아요. 이걸 어떻게 빨리 만들어내려면 깊은 공부가 필요한데 아직 부족한 것 같고 이 부분은 국민들이 강제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는 아동 성착취물을 다운받았던 교사에 대해서 파면을 하거나 뭐 수백 년의 어떤 징역형을 구형한 사례도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고도 불립니다. 정말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야겠고 정치권도 법 개정에 나서야겠습니다. 네, 국회 청원 1호 법안이 좀 잘 마무리되기를 저는 또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